곳은 되게 안정감이 있거든. 심리적 안정감. 선생님이랑 쓰면서 많은 편에서 됐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네. 일단 여기 보면 30분. 그거 준비하시는 거 같아요. 오늘 5월 3일인가요? 네, 5월 3일입니다. 네, 5월 3일 이제 기보 시작 후에 바나나 첫 페이지. 다음은 지금 부동산 머신러닝 개발 진행 상황 발표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번 발표드렸던 버전원 모델에서 문제점이 좀 발생이 돼서 저번 버전에서는 시리얼 데이터 분석을 적용을 해서 구현을 했는데 시리얼 데이터의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삼성전자라는 그 회사의 똑같은 특성을 가진 주가 거래 데이터가 매분 매초 계속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는 시리얼 분석이 좀 용이한 편인데 부동산 실거래 데이터는 똑같은 특성,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 30평대에 8층에 있는 아파트 매물이 거래가 되는 건수를 보면은 1년에 한 번도 안 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좀 시리얼 데이터를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방식을 아예 변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데이터 모델에서는 다중회귀 분석 적용해가지고 여기 표를 보시면은 수많은 X 컬럼 값들을 기준으로 이제 예측하려고 하는 Y 값을 예측하게 되는 이런 다중회귀 분석 모델을 적용해보자. 실제로 검색을 해보니까 많은 부동산 거래 금액 예측을 할 때는 다중회귀 분석 모델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때까지 수집했던 실거래 데이터, 학군거리, 코스피, 금리 지수 이런 모든 X 컬럼들을 다 집어넣어서 그 Y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금액을 예측을 해보자. 이렇게 일단 설계를 잡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해당 방식으로 전처리를 하면서 각 컬럼과 거래 금액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봤어요. 현재는 동마다, 법정 동마다, 구로동, 도봉동 이런 식으로 동마다 좀 수집을 해서 모델을 따로따로 나누고 있는데, 구로동 같은 경우에는 뭐 가계신용 등급, 가계신용 지수, 해당 컬럼들이 가장 가격 상승에 상관이 많다라고 되고, 주택시세 대비 대출 한도 컬럼이 해당 지수가 높아지면은 가격이 떨어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이런 식으로 동마다 상관관계가 서로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로동에서는 보면은 초등학교와의 거리가 거의 상관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도봉동 지역에서 보면은 초등학교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격이 떨어지는데 상당히 크다라고 나오는 식으로, 그래서 동마다 각각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해서 0.2 플러스 0.2 또는 마이너스 0.2 값보다 넘어가는 항목들만 사용하게 해서 머신러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진행했을 때 로스율을 MSE, 그러니까 평균 제곱오차 지수 해당 값으로 적용을 해서 에포크를 1000회를 학습을 진행을 해봤는데, 구로동 모델 같은 경우는 1000회 학습을 하다가 한 200회 정도 학습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얘는 학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더 이상 학습을 해도 얘는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모델 자체가 정지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실측값과 예측값을 비교를 해보면 좀 많이 안 좋게 나오는 거죠. 빨간색이 예측을 한 가격이고 파란색이 실제로 해당 매물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특정한 금액대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분포가 되어 있지만 실제 예측과는 좀 많이 벗어나는 수준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어떤 좀 학습이 잘 되는 도봉동 같은 경우에는 1000회 학습을 다 완료를 하고 해당 모델에다가 학습과 그 예측과 실측값을 비교를 해봤을 때 좀 그래도 얼추 폭이 낮은, 서로 간의 차이가 거의 조금 적은 수준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종별로 MSE 수치값이 이런 식으로 쭉 일어나고, 구로동 같은 경우는 거의 11억 금액 차이가 발생이 되고, 도봉동 같은 경우는 한 6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이 되고, 이 결과를 봤을 때 좀 그냥
결론을 한번 내보자라고 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브로동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조건들을 많이 넣어서 예측을 시켜도 모델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결과를 낸다. 그러면 얘는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진입을 했을 때 투자를 하면은 좀 편차가 크다. 그러니까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잃을 확률도 크다. 대신에 도봉동 같은 경우는 편차가 좀 적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편차는 무조건 작아야겠죠. 네. 저희 예측입니다. 무조건 작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도봉동에서의 실거래들은 어느 정도 금액 내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금액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구로동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높게 났다, 어떤 때는 낮게 났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인공지능이 학습했을 때는 이거 좀 헷갈리는데 금액차가 되게 큰데? 라고 이게 결과를 내서 근데 그거 헷갈리지 않게 해야 돼. 네. 그러니까 그건 펼쳐을 MSC가 민 스코어래요. 민스크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추측했던 모델이 추측한 값과 실제 거래했던 금액과의 차이의 값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것도 실제로 낮출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예를 들면 도봉동에서는 결국은 금액들 자체가 실거래가 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인 흐름의 장을 계속 이어왔다는 거예요. 도봉동 안에서는. 그렇다면 예를 들면 나는 고수익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얻네 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런 쪽으로 유출을 해서 인공지능 학습 결과상 이런 쪽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제가 어제 우리 투자 분석이라는 과제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이제 최저 포트폴리오를 짜는 이론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게 있어요. 위험을 얼만큼 회피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그 위험도 자산에 대한 자신의 분배를 결정하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위험을 많이 테이킹하고 싶은 사람이면 포트폴리오를 위험을 많이 넣고, 그러니까 안 위험한 거에다가 좀 넣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도 이제 그렇게 추천을 할 수 있는데 자기 성향이 위험해도 하이 리턴을 원하는 성향이면은 여기는 이제 브로동을 추천하는 거고, 나는 이제 안전을 원한다 하면 이제 도봉동을 추천을 높이는데, 물론 저 안에 금액은 지금 예전에 12각 세개 나오는 거는 점점 좁힐 거예요. 이건 목표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이고 얘는 물건 하나에 대한 전략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치, 그건 맞아요. 근데 지금 요거에 대해서는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에 이거는 안정적인 물건과 요거는 공격적인 물건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갈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동 자체를.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는 여기까지고요. 향후 앞으로 이제 대중교통거리, 상공거리, 상가정보 등 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 컬럼 정보들을 추가로 수집을 해서 해당 컬럼들까지 방금 해당 모델들에 똑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더 상반기에서 분석까지 다 똑같이 해서 추가로 더 적용해서 학습을 더 시켜볼 생각이고,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주거용이랑 상업용은 따로 이제 완전히 분리해서 좀 회의나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분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나중에. 그건 오늘 이후부터는. 네. 모델이 주거용 상업이 완전 타겟이랑 대상이랑 그러니까 예상 뒤에 이제 잠재 고객 층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상업용 같은 경우는 기업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주거는 완전 좀 B2C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분리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주시고, 지금 잠깐만요. 잠깐 이게 누가 여기에다가 메모, 그러니까 회의록을 작성하는 건 아니고 메모 정도는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 향후 계획에 그 주거용, 그 다음에 상업용, 그 다음에 토지까지 추가를 해주세요. 토지는 아직 안. 그러면 토지 빼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모델에 대한 이게 맞나? 라는 걸 찾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각 사실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주거용 같은 경우에 조건이 다르고요. 상업용도 그 올라가는 조건, 내려가는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먼저 분석을 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맞다면 이제 다른 그 독립 변수를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한 일단은 그걸 완전히 답을 찾기 전까지라도 일단 상업용도 회의에 추가해서 따로 뼈대를 잡고 같이 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건 제가 없는 스타일인데
하기 전에 일단 스타트 하는 걸 좋아하고 네. 그러면 또 어디서 뭐가 더 먼저 될 줄 몰라서 네, 다음 게 여기까지. 네. 일단 이번에 저희 모델 기존 12월 모델에서 사실 데이터 너무 적어요. 부동산 실거래 자체 데이터가 그래서 거짓말 데이터 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서 이제 안 되는 거 하나 찾았고 거기서 이제 다중회계 모델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그걸로도 첫 번째 데이터가 많이 나왔는데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쪼개서 나온 게 이제 종별로 혹시 조건이 다르면 종별로 올라도 내가 조건이 다를까? 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고 그거를 균형을 잡았고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간다라고가 오늘의 그 보고라고 보고해 주시고 내용이라고 보시면 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번에 그 그래프 만들었던 그것도 좀 계산됐나요? 그게 이제 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게 이제 뭐냐면 모델의 정확도거든요. 네. 모델 스스로가 나를 판단할 때의 정확도예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0과 1 이런 걸 찾는 거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보신 것처럼 부동산의 금액이 예를 들면 실거래가 1억 1천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봤을 때 많은 금액 중에 1억 1천원 정확하게 맞춰야 정확도가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형화되지 않는 이제 금액별 이런 거는 이제 MSE 아까 보신 그 방법을 정확도를 계산하거든요. 과연 모델이 판단한 금액과 실 데이터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번에 보여줬던 그 그래프는 이게 딱 맞냐 안 맞냐를 그렇죠. 근데 워낙에 실거래 데이터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맞는 게 나은 거예요. 그 대표님 여기 지금 발표하신 거 다 이미 알고 네. 오전에 전체적으로 회의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실패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MS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일단은 어떻게 말씀해 주신 거에서 다소 촉박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지난번 준비했던 내용과 제가 좀 더 조사해본 내용을 합쳐서 말씀드리고 근데요, 요 내용은 앞으로 회의에 그냥 고정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경쟁 업체 현황 파악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시아에서 이거 나왔다. 이거는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이 업무는 기획 업무에서 따로 개발자는 우리가 딱 발라내서 개발만 해서 빨리빨리 이거를 신경을 쓰는 부분만 해줘야 되고 양성훈 팀장, 이채범 차장 같은 경우에는 개발에 신경 말고 따로 쓰면 우리가 로스가 많은 거예요. 오케이. 차라리 내가 해. 오케이. 아니요, 오케이. 그거는 현진님한테 맡겨. 네,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현진님은 기획자고 리서처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해주시면 참 좋아요. 끝. 크게 정을 일단 현재 부동산 시정가 모델에 대한 확실한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KB 부동산 얘는 이제 하우스머치나 그 추가적으로 이제 그 옆에 갖고 있던 애들 있잖아요. 제가 적었는데 밸류 쇼핑 이런 애들을 갖고서 얘네들이 이제 사와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KB 부동산 자체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추정받아서 미래 예측과 좀 다른 얘기예요. 현재 부동산 감정평가사분들이 핵심이 있잖아요. 감정평가네요. 그렇죠. 에스티메이트. 맞아요. 현재 에스티메이트. 네.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랑 좀 다른 얘기예요.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정가를 분석해주는 모델들이고요. 그래서 거치대는 네. 추정가, 공시가격, 경매까지도 돼요. 왜냐면 이건 현재 건물 가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이게 보면은 거기 다 써있는데, 이거 가지고 감정평가나 금융거래 기초자료로 쓰지 말라고 계속 강조를 해요. 왜냐면 이게 책임져요. 네, 책임소재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극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여주고 건물이 예를 들면 실제 거래된 건 한 8억 정도 해요. 근데 여기서 평가하는 건 9억 정도 해요. 그리고 더 자세한 걸 알고 싶다면 감정평가사와 연결하세요.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직접 연결해주는 그 중간 도구를 많이 써요.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들, 위에 있는 친구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예측이 안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실제 미래 예측이 가능한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보스턴 레이스라는 이 회사고요. 이게 지금 어디 들어가 있냐면 트레이드 허브에 들어가 있어요. 저 회사는 한국 회사예요. 외국 회사로 외국 회사인데 KB가 이제 네, 자기주도 그런 식으로 해서 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미치고 안에 부동산 마스라는 이게 기업용이나 전문가가 돈 주고 따로 파는 게 있거든요. 일반인은 못 써요. 여기에서
미래 예측을 해주긴 해요. 근데 그게 3개월 단위 또는 6개월 단위 이런 식으로 해주고 가격은 많이 부정하고 미지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인은 못 사요. 그러니까 사실 미래 예측 관련된 걸로 일반인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건 KB 부동산 허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KB 부동산 허브도 얘네를 통해서 사오거든요. 거기에 통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외에는 거의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성을 정해야겠네. 네, 그래서 추정가로 갈 것인지, 사실 근데 이 건물의 가치도 미래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내용이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지금 플랫폼, 특히 일반적인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고 사용하는 거는 그냥 건물의 추정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 소재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6억이라고 했는데 그거 해보는 사람은 기분 나쁘잖아요. 이거 7억 같은데 또 사는 사람은 이거 5억 같은데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계속 보조적이 좋다. 이거 꼭 맹신하지 말라고 강조를 해요. 그걸 좀 많이 보고요. 그리고 기계적인 산출이기 때문에 뭐 얘 밑에 보시면 특이성이 보면 예를 들면 갑자기 딱 확 튀어서 하나 파면인데 엄청 비싸요. 또는 되게 거래량이 적어요. 지금. 그러다면 얘가 계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아까 그 구로구 같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서 아예 그냥 말해요. 이런 거 있으면 왜 못해? 라고 이런 건물은 못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AI 모델을 학습을 하고 상대방이 쓰게끔 저희한테 조금 제공해 주는데 되게 안 밝혀요. 이걸 어떻게 학습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는 뭐 거리적인 계산, 지역적인 걸 이용해서 뭐 확실한 정도 70% 이상 보장합니다. 땡이 대부분 다 이렇게 있어요. 물론 자기들이 자산 지키는 거 플러스 그리고 이제 이게 건물에 대한 가치를 매겨놓고서 학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되게 상대가 살고 있는 사람 또는 팔 사람들은 되게 기분 나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까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숨겨요. 근데 저는 이게 저희 결론 목표라고 생각하는 건데 좀 이어지는 건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값이 낮지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그쵸. 5억이 예측됐어. 그러면 왜 5억이 낮지? 이게 사기가 좋은가?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그런 게,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구했는지랑 이걸 예측해서 보여주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여기를 얼만큼 까발릴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근거. 그리고 내가 예측한 거에 대해서 얼만큼 강한 논조를 얘기할 거냐. 이 두 가지의 옵션이 있는 건데, 저는 여기를 많이 강조하고 여기를 이제 낮추자는 주장이 있어요. 지금 비슷해요. 근데 말씀해주신 업체들은 둘 다 약하게 하는데, 이것도 약하게 어필하고 이것도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저는 조심해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는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선택은 너의 몫이야. 근데 이게 나온 데이터는 이런 근거고, 지금까지 이런 정도 정확도가 있어.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조금 보험을 말씀드리면, 거리, 학교와의 거리, 멀리 이용해서 했습니다 보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학교와는 몇백 미터 정도 거리 차이가 있고, 주변 상권은 얼마 정도의 가격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실거래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도출 결과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라고 하면, 저희 데이터는 당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 2억의 건물에서 2억까지 학교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걸 좀 더 표현해서 저희 모델의 실효성도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참고하세요라고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밑에 이 실제 감정평가사와 사실은 이거 자체도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4가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런 매물이 있으니 이런 분들과 연결해서 좋은 한번 그 매물을 구매해보세요, 판매해보세요라는 연결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느꼈던 게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이거 5억이야? 아니면 5억인가? 이게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그렇죠. 그 감정평가사는 실제로 구매하는 사람이 감정평가사 고용하고 파는 사람이 감정평가사 고용해서 둘이 싸워야 돼. 근데 그게 헤이즐러 같이 감정과 그 경매에 비행을 붙이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정보의 비대칭성의 접근성 자체가 아예 불가능을 했던 거야. 아무리 돈 많은 사람, 100억 갖고 있는 사람도 감정평가사라는 그거에 너무
아니 그 기존에 거래하는 방식은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이 좋은 게 있고 내가 나의 신뢰로 내가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걸 사면 올랐다. 왜냐하면 내가 100억 만들기까지 10억에서 30억 키워가지고 30억 현찰 엑시트하고 그 다음에 30억을 가지고 100억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내 과거의 경험이 들어간 거지 감정평가서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제대로 분석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간평사는 회사 대 회사 혹은 PF가 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사를 들어가는 것 자체도 되게 접근성이 좋아진 거예요. 일반 사람은. 채를 이렇게 놔두고 돌멩이를 이렇게 던져서 큰 돌멩이들 한번 걸리고 밑으로 떨어질 때 이제 예쁜 돌멩이들, 조그만 돌멩이들 쭉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감정평가사 연결하러 가는 과정에서 내가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매우 추천받은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추천받은 매물들을 한 5개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거 추천해주세요라고 저는 이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저도 이제 페이블러 쓰면서 좋은 게 제가 작년에 차를 팔고 샀을 때 이제 대체 얼마인지 네, 맞아요. 다 알려주니까 나 뭐 그거 수리도 마찬가지고 홍보당하지 않고 그냥 제일 싼 사람 카다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모델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그거를 저희가 고정 페이지를 넣고 조금씩 계속 계산하면서 이제 이 중에 이 핀볼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너무 지금 방향성을 픽스하지 말고 일단 밸류에이션이랑 AI는 핵심 키워드인데 다른 핵심 모델이 너무 많아서 계속 회의 때마다 논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은 말하면 모델의 정확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정확도가 낮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얘기라서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별로 뭐 지금이야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그런 수준의 동별 튜닝이지만 진행되다 보면 이제 예를 들면 도움구에서는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중요하니 거기에만 집중해서 모델을 만들고 뭐 구로동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모델을 통해서 좀 더 계속 정확도를 올려가서 그게 그렇게 해서 좀 정확도가 잘 나오고 중간 리포트 잘 제공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지니까 많이 쓰지 않을까 이게 긍정적인 목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여기까지가 좋습니다. 앞으로 회의할 때 그 고정 회의 주제를 좀 이제 정할게요. 제가 생각 좀 해주세요. 일단은 고정 회의 주제 이게 있어야지 회의할 때마다 좀 에너지를 덜 쓰고 1번은 우리 아마는 항상 대문자로 써주죠. 개발 진행 상황 그리고 뭐 요청사항 같은 것도 해주시고 2번은 항상 앞으로 이제 경쟁사의 신규 서비스 혹은 이제 변화된 서비스 이거에 대해서 최신화 브리핑 누가 하든 어차피 누가 하는 거죠. 현장에 계시는 누가 하는 것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주거용이랑 상업용 나눠서 회의나 뭐 회의 또는 이제 그 모델을 진행을 해야 되고 나눠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타격이 잘 달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수익 모델에 대해 생각을 했을 때 수익 모델 일단은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개인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이제 B2C 하는 거는 그 아실 같은 모델, 아실은 호갱 그런 모델.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MAU를 높여서 여기 접속 이용하는 사람 수를 늘리고 부동산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돈 내고 와서 여기서 업무하게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실이 제가 항상 얘기할 때마다 이게 수익 구조 뭐가 있죠? 광고 하나도 안 보이는데 했는데 실제 그 동에 그 매물을 찾아 들어가면 공인중개사가 돈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괜찮아요. 왜냐하면 전국 단위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델이 있고
두 번째가 아마 대부분 주거용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업용도 상업용이 저는 PF가 지금 부실 금액이 몇십조, 부실 금액이 몇십조인데 이게 대출 나가는 그 알고리즘이 굉장히 투박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메리츠증권 TF 담당 차장이랑 이제 통화를 했고, 뭐 증권사분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사람이 이거 살려줘요. 사람이. 그러니까 몇 쪽으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 20년 정도 했으니까 딱 보면 이거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나고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근데 물론 그 사람 누구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렸다라는 이론도 있더라고요. 제가 금융공부 하다 보니까 그 이론도 있어. 왜냐면 그 현 시점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현 시점에서는 의사결정이 맞았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틀렸던 거야. 그거 어떻게 알아? 그때 맞았는데. 그거를 지금 와서 판단이 틀렸다고 얘를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시스템이 엄청 정교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좀 요거는 B2B 대상 그리고 상업용 그리고 이제 타겟을 증권사, 캐피탈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는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평에 대한 간평의 회의가 그래서 평가사 비딩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가 어떻게 살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활성화가 되면은 이건 그냥 추가해버리면 되는 것 같아요. 안보만.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면, 우리가 이거는 사실 이 3년 안에 가능해요. 3년 안에. 네, 가능한 거고, 요거가 시장이 사실 크거든요. 아파트 거래 시장만 해도 꽤 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아파트 사고 할 때 누구만 줘? 부동산만 들은단 말이야, 진짜. 그 부동산만 들을 때 무슨 얘기 들어? 여기 이 집 잘 돼서 나갔어. 그런 얘기 듣는다고. 그리고 잘 돼서 나갔고, 진짜 집 깨끗하고, 그리고 제일 좋을 때 보여줘요. 교통 막힐 때 안 보여준다고. 어두컴컴할 때 안 보여준다고. 근데 사실 어두컴컴할 때 가봐야 되고, 교통 안 좋을 때 가봐야 되고, 뭐 안 좋을 때도 가봐야 된다고. 근데 그런 거 평가나 이런 것들은 도대체 누가 해줄 거냐. 우리가 집 사러 갈 때도 도대체 10번 그 정도로 가봐야 되고 5억짜리, 10억짜리를 그 정도로 그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통 한 3번 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이런 것들에 집만 가는 거야. 입지는 거의 보지를 않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맡기는 건 사실상 진짜로 부동산의 말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죠? 방금 나갔어. 여기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막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신뢰가 쌓이면 정보가 확실하다는 거를 그 실제로 증매자가 신뢰가 쌓이면 몇 개월을 여기서 계속 노를 하는 거야. MAU, DAU를 계속 높여.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구매하냐? 여기서 구매하게 된다. 최소한 계약금 여기다 걸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 매출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델이 뭐냐면 예전에는 광고로 가서 광고가 활성화될 거예요 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 광고를 통해서 일어나는 원래의 제품 가격이 매출로 들어와야 돼. 광고 매출은 너무 작아. 보통 5%를 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 5%를 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가 들어와야 돼요. 최소 계약금만 한다고 해도 최소 5% 10%예요. 그러니까 광고는 시장 모델이고 신뢰를 통해서 사는 사람, 일단 사는 사람의 여기에다가 내가 돈을 넣고 싶어 라는 게 들어야 되고 돈을 넣으려면 벤처기업한테 돈을 안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드가 커져야 된다고. 그리고 금융하고 붙어줘야 돼. 자, 우리한테 돈을 쏘는 게 아니야. 사실 우리한테 쏘더라도 보증은 예를 들면 하나은행이에요. 그럼 믿을만 하거든.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섞을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들이 어디는 괜찮고 어디는 별로더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발라내서 나의 투자 성향에 맞게 내가 실제 10년간 주거할 주거용인가 아니면 전세를 주고 살 투자용 목적인가 이런 것들을 잘 평가 판단을 해주면 나 같은 거기서 살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서 할 거예요. 이게 추가적인 그 물건의 계약금 혹은 실제 거래 대금에 대해서 보겠죠. 지금 나눈 거에 이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나는데 이거를 4번에서 4-1, 4-2로 보면은 지금 전세 사기가 엄청 커지고 이거는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뭐죠? 혹시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이유. 깡통! 주변에 무조건 전세 사기하는 분명 한 명 무조건 있어. 카톡에 진짜. 2명 이상 있어 무조건. 진짜. 네. 저 주변에 몇 명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전세 사기 당한 이유는 첫 번째는 자의에 의한 게 있고 내가 일부러 하는 거고 타의에 의한 거고 이거는 슬픈 거고 이거는 사기치는 자의는 처음부터 전세 사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쉽게 돈을 두 번째는 뭐냐면 매매가가 여기 없는데 전세가를 이 정도 해야 정상인데 여기다가 수면 차렸대 이렇게 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매매가가 여기 떨어지니까 이만큼을 주인이 손해를 보니까 못 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기꾼이 되는 거야. 이게 타의. 근데 자의나 타의는 어쨌든 이 문제는 상승장을 한번 거칠 때마다 반복돼요. 반복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뭔가 보증해주는 전세 사기 보증 그거에서 커브가 하고 있는데 전세 사기 그러니까 이거를 전세 위험 평가.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네. 이거를 중개사한테 지금 중개사가 아무 책임도 안 지잖아요. 중개사를 좀 책임지는 대로 들어오게 해주는 역할을 하면 돼요. 어차피 금액 자체는 지금 허그나 뭐 HF나 기반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는 게 잠깐만 내가 태어난 뭐라 했지? 다시 전세사기 보시면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광고로만 가면은 시장을 먹기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연 거래 시장이 아마 100조 원 넘지 않을까? 1년 거래 시장이? 100조가 아니라 한 1000조? 그러니까 누구를 한번 쳐볼래요? 한국 주거 1년 거래 금액 한번 쳐보면 네. 그걸 한번 쳐봐주세요. 한국 아파트 주거용 물건의 1년 거래 금액 10억짜리 1000개 하면 1조 원. 대한민국 주택수가 몇 개지? 그런 숫자들 어디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건 나중에 이제 시장 분석할 때. 네, 갑자기 흥미가 궁금하네. 구글에 웬만하면 GPT처럼 다 나오더라고. 예전에 구글 했는데 요새는 엣지 쓰세요. 엣지도 잘 나와. 엣지에 저 GPT 기능 쓰면 요약해서 잘 나오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한국 증시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11조예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한 4천조 원 되는 거고 거래 금액이 1년에 아니다 맞아 일평균이 국가면 4조 원 되는 4천조 원 4천조 원 되는 거 그러면은 나올 것 같은데 주거용 뭐한 5분의 1만 적으면 1000조 되는 거니까 아마 몇백 조에서 최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최소 몇백 조에서 몇백 조 몇천 조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 이사님 말씀은 광고로만 아시처럼 가는 게 아니라 여기 금액에다가 곱하기 퍼센테이지를 때려서 그 매출 내자 그치. 그래서 저도 생각나 지금 이건 생각 못 하고 있어. 여기다가 이제 중개 수수료에다가 관여를 하는 거지. 우리 플랫폼으로 사람을 많이 유입시키면은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결제하는 거에 대해서 광고가 아니라 그냥 수수료를 여기서 해버려. 온라인. 왜냐면은 지금
얘는 굉장히 낙태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온라인상에 지금 뭐 웬만한 대학 다 모두 사인으로 온라인을 주고 갔는데 중개 수수료나 이런 거는 가서 야 돈 넣는다 하고 그걸 넣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뭐가 안 되면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가 안 되고 사기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해서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게 신탁사잖아요. 이 사기 방금 얘기한 거 되게 좋은 게 있는데 그날 사기 치면 돼요. 두 개, 그날 들어오면 10개 해서 그 통장에 돈이 없었어. 자, 하나, 둘, 셋 사기 친다. 10분 안에 동전 다 쏴. 그리고 도망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사에다가 이 돈들을 다 맡겨놓고 우리는 그 중간 역할만 하면 되고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항상 고정해주려 할게 이게 발전을 하진 않아요. 좀 다른 분들이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자 이걸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 우리 바나나가 이제부터 제대로 한다고 했을 때 핵심 키워드는 뭐냐? 팀장님 우리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얘기하는 게 많잖아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 판단하고 뽑는다. 판단하고 보수다. 제 생각도 맞습니다. BM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BM인 거고. BM이요? 수익 구조?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게 BM은 비즈니스할 당연한 거고 말고 우리 회사의 색깔, 우리 회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 어떤 키워드 집중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박진영이 아이돌들 무대 기획할 때 한 단어에서 모든 걸 생각했거든. 노래, 뭐 댄스, 의상, 컨셉, 앨범 다 한 단어에서 시작한다고 했거든. 우리는 그 한 단어가 네? 신뢰. 신뢰 좋아요. 신뢰.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앱이나 이런 거 많이 개발하면서 느꼈는데 기존에 이미 늦었어요.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진입하는 것 자체가 늦었어요. 왜냐면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들을 제껴야 되는데 그럼 뭔가 새롭거나 뭔가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올 수 있는 새로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들의 자리를 뺏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것도 제가 생각한 거 있어요. 네. 호갱노노나 이런 거 쓰는 사람들 다 거기에 갈아타야 되는데 그게 탈취. 네. 그게 저는 왜냐면 결국 인프라만 쌓으면 그 다음에 뭐래도 되거든요. 두 분이 말씀하신 거가 제가 생각한 단어한테 있거든요.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 저희 회사의 1번 키워드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 플러스 AI. 그래서 지금 제가 회사의 핵심 키워드가 뭘 것 같냐고 말씀드렸는데 세범님은 신뢰, 우리 양재훈 팀장님은 지금 이미 부동산 업계에서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뺏어올 거냐. 우리는 후발주자인데 평가를 잘해. 남달리 다른 업체와 다르게 뭘 이용해서? AI를 이용해서. 다른 데는 지금 말씀하신 업체들 다 안 따잖아요. 아예 안 하거나 거의 7, 80%는 아예 안 하고 8, 90%가 안 하지. 10, 20% 하는데 안 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놓고 다 딴 거야. 이보다 더 오픈할 수 있어 쉽게 다 따서 밸류에이션에 집중을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지금 가져가야 될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 그리고 후발주자라고 얘기하는데 걔네도 그렇게 후발주자 아니야. 맞아요. 시작한 지 20년밖에 안 됐어. 그리고 약간 공장처럼 다들 형성돼 있고 차별성이 없는 거라서 거기 있는 사람들 뺏어오고 싶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치. 결국은 쓰던 걸 쓰려고 하잖아요. 인간은 새로운 그렇게 하는데 그네를 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조금만 뭔가 해보고 있으면 아니면 지금 플랫폼들 중에서 사람들이 장기가 이용한 플랫폼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게 얼마 안 되긴 했으나 5년 전에 아시라는 거나 뭐 아시거든요. 꽃구성전도 아저씨도 잘 몰라. 그냥 아직도 저기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저거 그 장표 중에 그 깔때기 모양 한거 그 틀어주실래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작은 인력으로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해보니까 시장이 커야 돼. 결국은 몇 천조짜리 시장이 돼야 거기에서 1% 먹겠다. 그게 말이 돼. 제가 수학 강사를 했던 이유, 막
마케팅을 하는 이유 전부 다 우리 인간의 삶과 뗄 수 없는 비즈니스라는 거. 맞아요. 메가트론도 1년 매출이 1,000억. 1조. 그러니까 나가 먹을 수 있는 거지. 근데 항공기 시뮬레이터의 한 80%를 적용하고 있는 내가 아무리 해봤자 프로젝터는 1년에 100억을 넘지 않아. 근데 그 다음에는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시장에서 독점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 정말 큰 시장에서 1%만 먹어도 시장에 부침이 있을 때도 괜찮게 쭉 갈 수가 있겠더라. 그리고 여기에서 시장에 아까 되게 중요한 얘기했는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단 손해보는 사람이 파는 사람이 되게 손해를 많이 봤어. 사는 사람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파는 사람이 손해를 되게 많이 봐요. 일단 내가 그 손해를 보고 뭐 어찌됐든 그거를 판다라고 했을 때 그 팔 때 그거는 뭐냐? 살 때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을 많이 한 거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도 아니지만 그때는 맞고 지금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파는 사람은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건설사 시행사나 뭐 아무튼 상가를 만드는 시행사, PF주 그런 사람들은 항상 과장을 해야 된다고. 근데 사는 사람, 고객 입장에서는 결국 팔 때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꿈만 생각하는 거야. 가까운 미래에 나는 부자가 돼 있을 거야. 사실은 거지로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양시장에도 충분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갈 수도 있고, 저는 한 5번이나 6번 정도의 분양, 새로운 거, 분양이나 이런 거에 갈 수 있고, 기존 시장에도 새로 사는 사람들, 혹은 기업들은 어떻게 됐든 살아가고, 저 은행권들, PF를 했던 IB나 투자은행이나 기금이나 이런 데는 나라 망하지 않는 이상, 일단 투자기금에서 자살했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죠. 근데 몇 천만 원 사기당해가지고 전세 사기당해서 자살한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평생의 전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손해는 일단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대칭성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이거의 핵심같이 다 걸고 딱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4번, 5번에 대해서 어쨌든 이 무조건 정부랑 같이 가는 게 좋거든요. 지금 제가 PF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 날 KB증권 PF 차장님 만나봤었는데 KB에서 지금 스타트업에 600억 PF 나가는 그 회사가 있어요. 제가 공유 안 했으면 공유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자, 전부 다 인터넷 되세요? 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요즘 핵심키워드가 ESG. 자, 지지 않는, 전 사업할 때 항상 지지 않고 시작하는 거 좋아하고, 대표님도 그게 나한테 같아가지고. 제가 그들의 선승부가 나와요. 실사다, 테르미. ESG랑 하나가 붙으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뭘까요? 정부. 이거 두 개가 붙으면은 이 사업은 절대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어. 지금 보내드린 업체가 학교에다가, 교육청에다가 협약을 해서 학교에다가 이거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공간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는데 그 만드는 모든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받아, 회사가. 누구한테? 정부한테. 그걸 렌탈해주고 교육청에서 인터뷰를 받아. 그래서 KB에서 대출 600억이 나왔어. 이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상담을 안 하고 투자해요,
대출인데 뭐 PF는 일단 기본적으로 회수 뭔가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회수 시나리오가 있으면 나가는 건데 지금도 얘네가 통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자기네 자본 거의 없어 지금 회사 운영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거기 공유한 것 중에 NRB예요. 세계 공유하는 것 중에 유창 업적은 40년 된 회사고 NRB는 아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요거 왜 얘기했냐면 요거에 대해서 지금 난리 난 데가 허브잖아. 허브는 사실 정부에서 돈 받으면 이 사기꾼들 때문에 이렇게 돈 나가고 이거 아주 시작이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해주는 걸로 전세 사기를 보장해주는 어떤 이 문제 해결과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접촉을 할 만하고요. 제가 저희 전공에 허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브도 있는데 이제 청년 플러스 신혼부부들의 그 평생에 뭐 10년간 모은 자금들의 전세사기로 다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줄 수 있는 게 돈 내는 거 말고도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이제 전세 사기 리스크 감별이나 리스크 평가나 하면 혹은 그 빨간불 레드 얼럿을 띄워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섞으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땅콩 전세나 이제 전세 가격 그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우리가 빌라 분석을 안 했구나. 그럼 아무튼 나중에는 그거 한다고 치면 이건 목표니까 빌라의 매매 가격이나 그런 거를 한번 보고 이게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는데 전세가 한 90% 붙어있다 혹은 역전세가 되어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거를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그 부동산을 찾아가지 않고 내가 얘기했던 이 물건으로 혹은 내가 이 근처나 이런 시세를 내가 이렇게 파악했을 때 그럼 전세 사기에 위험이 있느냐? 그럼 있어요. 그럼 꼭 가지 말아야지. 아파트 분석이 다 되면은 빌라는 그냥 더 쉬워요. 한 곱하기 0.67? 그 정도 에너지 쓰면은 되는 거라서 그냥 빌라는 그런 급변하지 않거든요. 가격이. 네. 3억에서 10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희 카톡방에 제가 보냈던 회의 순서로 마무리를 하면은 우리 현시장과 현시님이 공유해 주신 내용 계속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요거 끊고 네.